누가 우리 보고 좌파 해병이랍니다. 여기 계신 해병대 전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좌파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공산주의자세요? 해병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국민의 아들이 억울하게 순직을 했는데 그 진상을 법대로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을 수사기록 한 장도 안 본 대통령이 경고하고 그 부하들은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고 겁박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보직해임하고 항명죄로 엮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런데도 해병대가 나서지 않는다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온갖 핑계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범인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을 더 돕고 싶었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했고 지금 돕고 있고 끝까지 도울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 하셨던 분 모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으로 뵀을 때보다 실물로 뵈니까 더 귀공자 타입이신데, 제가 이렇게 양력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뵙기에는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잘 자라신 분 같이 보이는데 이력이 화려해야 파란만장하시더군요. 예, 뭐 좋게 보면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해봤고, 나쁘게 보면은 그냥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뭐 금방 그만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현안들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많이 알려졌었고, 또 이제 김규현 TV인가요? 예. 그걸 통해서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보다도 우리 애청자님들이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김규현 TV 이렇게 좀 들어가서 봤거든요. 예. 지금 10 몇만이죠? 19만 정도 19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예. 채널을 열으셨어요? 작년 3월에 열었어요. 1년도 1년 좀 넘었는데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 원래 뭐 한 2, 3만 정도였는데 예. 뭐 이번에 뭐 공익신고라든가 뭐 이제 멋쟁 해병 이게 이슈가 되면서 더 많이 빠르게, 늘었군요. 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왔다 가시면 우리 애청자님들이 많이 구독해 주실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투사처럼 싸우고 그러시던 분이 또 유튜브에 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귀엽고. 원래 제 유튜브는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잖아요 작년에. 예. 그러면서 이제 원래 변호사 일을 홍보하고 이제 그러려고 영업하려고 만드신 거였군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나 뭐 그런 이슈 같은 거를 많이 찍어서 그냥 올리고 했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걸 하게 되면서 그런 영상도 조금 찍어 올리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공익제보건이나 이런 걸로 갑자기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쭉 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고, 그러면 검사 판사 월급 공개한다 뭐 그런 영상도 옛날에 올리셨던 겁니까? 예, 그때 그냥 변호사 홍보용으로 예.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올리게 됐었어요. 예. 그러면 검사 월급 적어서 검사 그만두셨나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딸이 둘이고 외벌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뭐 경제적인 그런 압박도 있었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또 뭐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기존의 검찰 내부의 입장하고 다른 글을 주장을 했다가 좀 많이 공격받고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것도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얼마나 계셨어요? 4년 있었습니다. 4년. 예. 그만두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인데 뭐 딱 하나를 딱 찝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뭐 경제적인 거야 항상 이제 어려웠고,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가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거 계속 빚만 더 늘겠다 싶은 게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완박 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검찰주의자, 강경 검찰주의자, 뭐 그런 선배들한테 제가 공격을 받기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 뭐 뭐라 그러지,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검찰 내부 자체가 지금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안 나가고 계속 남아 있으면서 젊은 검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조직에서 제가 이게 과연 이 개혁이 가능한 조직인가, 미래가 있는 조직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예. 나라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판검사 월급을 확 올려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돈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자리는요 특히. 그렇죠. 이제 예. 과거에는 판검사 월급이 뭐 우리나라가 뭐 그때는 경제 성장이 좀 안 됐을 때도 예. 있고 하니까 일반 회사를 다니는 거하고 그냥 판사 검사를 하는 거하고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서 이제 뭐 판사 검사 그냥 명예만 가지고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됐죠. 그리고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건도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사건도 많아지고. 근데 여전히 판사 검사 숫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날 밤을 새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판검사 숫자도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존에 이제 다른 비슷한 급의 친구나 동기들이 에 대해서 어떤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으시더라고요. 미국 공인회계사인데요. 예. 그거는 제가 3일 회계법인이 첫 직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좀 하기도 3일 했었고. 회계법인이면 회계법인으로 따지면 거의 저 법률사무소 따지면 김현장급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이죠. 예. 네, 실력이 대단하셨네요. 아닙니다. 뭐 그냥 운이 좋아서 어떻게 대학 졸업하고 거기 붙어가지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도 되시고 공인회계사도 되시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공부로 이렇게 내가 맘만 먹으면 다 되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저는 대학은 또 삼수를 해갖고 갔어요. 그랬습니까? 예, 원래는 고등학교는 또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중학교 때 외국에 살다 왔거든요. 아하. 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예. 어머니가 그때는 80년대라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그 파독광부로 가서 정착을 해 계셨던 저기 어머니의 저의 작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머니한테는 삼촌이죠. 그분이 독일에 계시니까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어머니가요? 거기서 학위를 따시면은 좀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가 유학을 독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독일로 가셨고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는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쭉 살다가 엄마가 독일에서 이제 좀 정착을 하시고 거기서 또 독일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럼 새아버지는 독일 분이시군요. 독일 사람이죠. 뭐 두 분은 지금도 독일에 사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정착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저를 데려간 거예요. 중학교 때. 독일로. 그리고 그때 이제 엄마한테 가면서 독일에서 3년 정도 제가 살다가 그냥 저는 한국에 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대학을 한국에서 가려고 고등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을 3번을 보고 이제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했던 것이고, 그러셨군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결심을 한 게 나는 다시는 시험 안 볼 거야. 다시는 내 인생에서 시험 같은 건 보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원래 경제학과 그러면 더 가고,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됐는데 뭐 또 로스쿨 가고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필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시험이든지 계속 닥쳐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미국에는 언제 가신 거예요? 미국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공인회계사라면서요? 미국 공인회계사는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괌 있죠. 괌에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자격증은 한국에서 따신 거라 이 말이에요. 공부를 공부해가지고. 한국에서 하고 시험은 이제 미국에서 보는데 괌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땄어요. 비행기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 혼자 막 공부하고 있고
괌은 다 이제 휴양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막 무슨 여행 목장에 막 이렇게 놀러 가는데 저 혼자 비행기에서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그 휴양지를 시험 보러 가신 거군요. 예. 참. 팔자가 그런 팔자들이 있어요. 바다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괌에서요? 예. 아유, 하나도 못 봤죠. 그러니까요. 예, 시험만 보고 바로 왔습니다. 예. 제가 그 KBS 있을 때 방콕 특파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콕 특파원 할 때 쓰나미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푸켓으로 갔는데 푸켓이 유명한 휴양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까? 12월 25일 날 났는데. 근데 그야말로 그 푸른 바다 한번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재난 현장만 봤는데 그때 12월 31일 날 밤에 이렇게 몇몇 기자들이 모였는데 한 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내 소원을 풀었다. 무슨 소원이냐 했더니 연말 연시를 휴양지에서 보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풀게 됐다. 사람 사는 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김기현 변호사님의 사는 과정을 여쭤보고 싶었냐면 처음 뵀으니까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저런 분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엘리트고 참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사실 지금 싸우시는 게 정의 뭐 이렇지만 어찌됐든 보면 최고 권력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 제보를 하게 되고 내가 공익 제보자다라고 밝히고 또 이렇게 소리를 높이시고 그렇게 하는 힘은 가끔 생각하기에 어디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그냥 제가 뭘 싸움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옳은 길이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같고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의 밑에서 주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부당한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던 집에 재개발이 막 되면서 쫓겨나 보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 그때 거기는 살던 아파트가 국가유공자분들 뭐 예를 들면 전쟁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미망인 유가족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분양이 돼서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거든요. 제가 사는 데가.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전사를 하셔가지고 유공자시군요. 예,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이제 유공자 연금 받으시고 예. 그런 분들한테 주는 아파트였어요. 조그만한 거기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옛날에 원호 아파트 뭐 이렇게 예, 그런 그랬죠. 거였습니다. 예. 그래갖고 주변에 이웃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 대부분 참전 용사거나 이제 유가족이거나 이랬어요.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는데 이분 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못 내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안 가고 거기 살고 이러니까 이제 조폭들이 와가지고 철거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쫓아내고 뭐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게 굉장히 부조리하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그때부터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또 그와 동시에 나는 이렇게 또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나도 살아볼 거야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데 점점점 이제 뭐 검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뭔가 좀 부조리하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거부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수능을 잘 못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예, 아닌 건 아니라고 좀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크게 그렇게 정의감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걸 하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저도 1년 동안이나 이걸 공개하기까지 많은 갈등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의지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조언도 받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를 또 가셨더라고요. 제 할아버지가 해병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6.25 때 전사를 해병대로 입대하셔서 하셨죠. 그 영향도 컸습니까? 예, 어려서 제가 할머니랑 매년 현충일이 되면은 동작동에 그 국립현충원을 갔거든요. 할아버지 묘소가 있으니까 거기 참배를 하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는 좀 친숙했습니다. 예, 거기 가면 해병대 묘소가 따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아, 해병대는 묘소가 따로 있습니까? 네, 묘역이? 보통 같은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들이 이제 그 근처에 이렇게 다 묻히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 전투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근방에 묻혀 계신 분들은 다 해병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해병대 전후에서 이렇게 팻말도 세워주고,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그럼 해병대. 어려서부터 나는 군대 가면은 해병대 가야지 그런 생각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죠. 해병대라는 걸 친숙했을 뿐이고, 저도 뭐 군대는 편한 데 가야지. 그랬어요? 예. 해병대 빡센데 왜 해병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카투사 지원했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했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되고 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뭔가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바 제일 빡센 데를 갈 거야 하고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약간 성격이 도아 아니면 뭐 성격이 있으십니까?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병대 가셔가지고 해병대 그러면 그때는 몇 년 복무하셨나요? 2년이었는데 2년? 복무 중에 조금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혜택을 제가 보셨나요? 예, 며칠 혜택을 받습니다. 며칠? 예. 2개월 아니고요. 예. 거의 한 열흘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꿀이죠, 뭐. 해병대 간 거를 후회한 적은 없으셨나요? 처음엔 엄청 후회했죠. 이렇게 힘들 줄 힘드니까. 몰랐다. 예. 처음에 왜 왔을까 하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번에 막 그렇게 더 앞장서서 싸우시는 게 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때는 고생했어도 해병대 이렇게 팔각 못 쓰고 또 이렇게 다니고 또 나와서 내가 해병대 몇 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데 임성근, 김계환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막 분개하고 그러는 분이 우리 김규현 해병만이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죠. 맞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게 임성근 사단장 이분이 지금 요 1년 동안 거의 국민 밉상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병대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고백하자면 이거에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게 됐냐면 작년에 이제 최해병 순직 사건 났을 때 전후회에서 모금 활동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있었는데 항명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고 갑자기 막 수사단장이 입건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변호사 홍보를 하려고 좀 시사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영상으로 좀 찍어서 올리고 그랬던 때예요. 제가 롤스로이스 사건 그 당시에 압구정 그것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이걸 찍어서 올렸어요. 이거 법 관련된 거니까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잘한 거고 별로 잘못한 게 없다. 항명죄로 한 건 이상하다.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때는 전혀 이제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김규현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라고 그냥 법률적인 상식으로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이었죠. 법률적인 그냥 논평이었죠. 그걸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해병대 전우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박정훈 대령의 동기회 회장님도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병대 전우들 많이 만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집회에 한번 와서 사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회 가서 이거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건 설명해 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리고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다 친해지다 보니까 그냥 같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결성되고 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이제 워낙 겸손하시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더 나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더 막 앞으로 가시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알면 알수록 이게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누구나 사실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알죠. 다만 이제 이거에서 행동을 할 것인가, 뭐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의 문제지. 근데 뭐 거기서 만난 전우분들이 같이 분노하고 같이 행동하고 하니까 저도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그러다 보니 함께 하자, 끝까지 가자라고 해서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해병대 정신은 뭡니까?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거든요. 네. 해병대는 뭡니까? 해병대 안 되면 될 때까지입니다. 아하하. 네, 좀 무식합니다. 그렇군요. 될 때까지 합니다, 저희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될 때까지 하면 될까요?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디언 기후제식이다. 저희는,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네. 될 때까지 합니다. 되겠죠, 언젠가는. 정권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박정훈 대령은 그러면 언제 만나게 되셨나요? 박정훈 대령님은 처음 만난 게 어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제 해병대 전후에서 연락을 받으셨을 예. 거고 동기들이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까? 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 된 것은 제가 올해 5월입니다. 그러면 김정민 변호사님이 먼저 하고 계셨고 나중에 합류하신 건가요? 저는 엄청 나중에 합류했죠. 그래서 제가 5차 공판인가 6차 공판부터 합류를 했었는데 저희가 아마 해병대 예비역연대나 이런 데서 박정훈 대령 재판이 열릴 때 응원하는 방문을 법원 앞에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 아마 그때 저도 처음 뵌 것 같아요. 예, 재판을 응원하려고 저희가 방청 갔을 때. 예. 지금 그럼 변호인 단이 있습니까? 예. 몇 분입니까? 6명입니다. 아. 네.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뜻을 같이 하게 돼서 변호인 단이 구성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님 초창기에 계셨고 예. 그 뒤에 이제 뭐 하주희 변호사님, 정관영, 이덕환 변호사님 이런 분들 합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단이 자연스럽게 구성이 됐고 저는 나중에 올해 5월 달에 합류했습니다. 변호인 단이 많으면 장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변호사가 많이 붙으면 다양한 아이디어, 저희끼리 토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명의 변호사가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쟁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빠짐없이 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예. 지금 박정훈 대령님 관련해 가지고 변호하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박정훈 대령 재판은 크게 쟁점이 두 개입니다. 이첩 보류 명령이잖아요. 예. 이게 사실상 수사 축소 외압인데 그 명령에 박정훈 대령이 그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쟁점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첩 보류 명령은 정당한 것이냐? 예.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면은 무죄죠. 그리고 두 번째, 이첩 보류 명령을 한 게 맞냐? 요거는 일반인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 명령을 한 건 맞죠. 예. 예, 근데 그거는 박정훈 대령한테 한 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한테 한 겁니다. 예. 박정훈 대령이 명령을 거부하려면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김계환 사령관은 이종섭 장관한테 지시를 받아놓고 그럼 자기가 이제 박정훈 대령한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안 했다고요. 아. 왜? 박정훈 대령 불러놓고 야 국방부에서 이거 다 뭐 혐의자 빼고 뭐 막 이렇게 하라는데 그 경찰 이첩 보류하라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럼 박정훈 대령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직권 남용이 된다. 그건 대면으로 했습니까? 대면으로 아. 회의할 때 수차례 예. 이틀 동안.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직권 남용이 되는 거니까 사령관님 그런 명령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을 계속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하지 못하고 직권남용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막 뭐하고 하다가 그냥 이틀이 지나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하게 한 게 없는 거예요. 어. 네.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군검찰단 쳐들어오고 하면서 김기현 사령관까지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김기현 사령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러면 내가 처벌받게 생겼거든. 그쵸? 자기는 국방부 장관한테 명령을 명확히 받았으니까. 예. 안 그러면은 김기현 사령관이 항명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김기현 사령관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박정훈 대령한테 내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 박 대령이 어긴 거야. 예. 이렇게 지금 말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명령을 했다 안 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갈리게 됩니까? 이제 만약에 김기현 사령관이 지금 이제 팩트는 뭉갠 거 아닙니까? 우유부단해서 그랬든지 어찌 됐든 간에 예. 안 한 경우하고 한 경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쟁점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예. 명령을 김기현 사령관이 안 했다. 그리고 했더라도 이 명령 자체가 불법 명령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개가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면 무죄가 나와요. 예. 김기현 사령관이 그 명령을 안 했으면은 박정훈 대령은 명령을 받은 게 없잖아요. 항명을 하려면 일단 명령을 받아야 뭘 거부를 예. 하든 말든 예. 하는데 명령이 안 내려왔잖아요. 명령이 없으면 항명이 그럼 없죠. 항명도 없죠. 그럼 무죄죠. 그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명령 자체가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한 외압이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고 그런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고 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명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현 사령관이 박 대령한테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박정훈 대령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기현 사령관이 이종섭 장관의 지시에 항명을 한 그런 항명죄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종섭 장관의 지시도 불법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도 항명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제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이런저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느낌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예. 누군가가 결정적인 양심 선언이라든지 증언을 하면 그야말로 그게 확실한 방아쇠가 될 것 같은데 예. 김계환 사령관이 그 일을 해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까?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김기현 사령관 수차례 대통령 경로설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을 내뱉어 놨잖아요. 예. 이걸 다시 주워 담기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자기 양심을 지키고 자식들한테 떳떳하고 후대 역사를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뒤집는 거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진실대로 지금이라도 돌아서 가지고 사실을 해야죠. 근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엔 약간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가스라이팅일까요? 자기 일신의 영달, 신변 보호 그것일까요? 처음에는 영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김기현 사령관이 계속 입을 닫는다고 본인이 영달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건 그럼 아니지 확증 않습니까? 편향에 빠졌다고 보십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아마 자기들끼리 뭐 말 맞추기 회의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막 모여서 숙덕 했을 건데 자기들끼리 그럼 이게 확대 증폭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말하면 안 돼. 국군 통수권자를 지켜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 우리는 아니냐. 군인이야. 그렇게 국군 생각합니다. 통수권자를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을 다하는 거야. 그게 충성이야. 네.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 그렇죠. 세뇌를 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사령관 저는 그나마 지금 이렇게 그 핵심 인물 중에서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이에요? 임재은이에요? 유재은 또 뭐 신범철 또 비서관 뭐 누구죠? 임기훈. 뭐 몇몇 사람들 이렇게 그냥 면면을 봤을 때 그나마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한다면 저 중에서 김계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분들 중에 굳이 따져본다면은 김기현 그나마 사령관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유재은 사람이고, 법무관리관은 어때요? 법무관리관도 뭐 마찬가지로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분도 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분은
손톱만큼도 자기가 다치는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도 직권남용 범죄에 가담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거 싫다. 난 조금 더 처벌받기 싫다라는 스탠스가 약간 그런 냄새를 풍겨요, 이분은. 손가락 끝이 골맞을 때 최악의 경우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또 발가락이 썩을 때 발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자기 몸이 죽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발가락 자르는 게 무서워서 안 자르다가 죽어요. 참 그렇군요. 그러면 그 변호사님께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의 표명이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저는 뭐 의심스럽습니다만. 예. 아직은 임성근 사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전 해병대가 낳은 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도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어떤 일말의 공감이나 이런 것조차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해병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위계 질서가 엄청나게 강하고 상관의 명령에 엄청 거의 이제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체계나 전통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해병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잘못되었을 때나 사고가 나면은 지휘관이 솔선수범해서 책임을 지는 전통 또한 해병대에 있어 왔습니다. 2020년에 강화도에서 어떤 월북 사건이 난 적이 있어요. 그 경계 실패죠. 그때 뭐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강화도면 해병이 월북했습니까? 아니요. 민간인이 예, 철책으로 월북했는데 거기 이제 강을 이제 지키고 봐야 될 경계 작전을 하는 데가 해병대니까 해병대 2사단에서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월북하는 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단장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경계를 뭐 병사가 졸아서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걸 사단장이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2사단장이 그만뒀어요. 내가 사이 나가겠습니다. 책임지고. 부하들은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본인이 나갔거든요. 그게 군인이죠. 예. 그런 군대입니다, 해병대는 원래. 그런 전통을 임성근 사단장이 이번에 완전히 다 땅에 처박아 버린 거죠. 그자는 어떻게 해병이 됐습니까? 뭐 회사 출신입니까? 회사 출신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해병대로 시작했습니까? 예. 그 해사가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쯤에 해병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때 해병대를 지원한 해사 생도들은 이제 해병대 장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시작을 하죠. 그러면 해병 정신을 그래도 나름대로 습득을 하고 살아왔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어떤 출세, 이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부하들조차도 희생을 시킬 수 있는 선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미 지금 다 알려졌잖아요. 그 사람도 한번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고 싶군요. 어쩌다가 그렇게 괴물이 됐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이미 전적이 또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중령 때, 대대장 때 그때 백령도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도 부하 중에 한 명이 훈련장 점검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책임질 것처럼 하다가 안 그만두고 징계도 무혐의로 빠져나갑니다. 그때도 비슷한 논리를 주장을 하는데 훈련장에서 죽은 거지 않냐. 우리 대대가 아니다. 저기는 훈련장이니까 훈련장을 관리하는 그 부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대대 소속인데도. 내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갑니다. 이번에 주장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예천은 나한테는 작전 통제권이 없다. 육군 54단장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이 그런 주장을 했죠.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권한이 없다.
그럼 자기 자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 비슷한 주장이잖아요. 훈련 부대장 책임이다. 우리 대대가 아니고 대대장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기 책임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주장을 반복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부하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고 공은 전부 다 자기가 독차지하고.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군요. 예, 정말 해병대 어떤 진짜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군이 되었는지 그런 장군 인사 체계도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이해가 생각합니다. 갑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유지된 게 벌써 70년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썩을 대로 썩은 거죠. 그래서 뭐 하나에도 해체하고 또 여러 가지 군 관련 계획을 하려고 해도 이게 썩어 있으면 쉽게 못 바꾸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괴물들이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거죠. 원래 더러운 동물들은 더러운 걸 먹고 자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명예전역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거 가능합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도 지금 경찰 수사가 끝났을 뿐이지 예. 임성근 사단장 여전히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도 당연히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받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전역 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명예 전역을 하게 되면 그냥 전역도 아니고 명예 전역을 하게 되면 뭐 돈도 더 받고 예. 연금 그대로 다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그 포7대 대장, 포11대 대장 이런 사람들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고 지금 연금에도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죠. 예,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기 상관이라는 사람은 명예롭게 전역까지 하면서 그냥 빠져나간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좀 돌아가서 왜 그때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만두지 않았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면 형사적인 형사처벌 받을까 봐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의 캐릭터는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거 이런 거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경력에 흠이 갈까 봐. 예. 그리고 본인이 사의 표명도 저는 그게 진심이었는지 의심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제보를 하고 나서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건 났을 때. 그분들이 그랬잖아요. 녹취도 지금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자기가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표 내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임 사단장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과연 사의 표명을 한 게 진심이었을까? 아니 본인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사표 내기 싫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일종의 사의 표명조차도 일종의 쇼가 아니었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사건을 들여다보시면서 이제 이름은 좀 밝혀도 되겠죠. 이종호 씨. 예. 이종호 씨가 만류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김건희와 이종호의 관계는 이미 이제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명 운동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건희의 개입은 있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네. 그 아하. 녹취를 제가 이제 직접 통화로 들었잖아요. 예. 물론 제가 이종호 대표가 뭐 김건희 여사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진짜로 뭐 부탁을 하고 했는지 그걸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죠. 예.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제보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분이나 김건희 여사의 관계나 이분의 말이나 태도로 봤을 때 그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보한 거죠. 그런 거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해서 김건희라든지 이종호 핸드폰 압수수색하면 통화 기록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공수처가 참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공수처에 이제 공익 제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이런 관련된 것을 수사하는 사람이 이종우 변호인이었다고 그러던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엔 몰랐죠. 알았으면 제가 그런 자료를 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보했겠습니까? 완전히 호랑 입에다가 뭘 던져준 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허탈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뒤통수 맞은 느낌도 들고. 근데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곳곳에 혹시 그런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저는. 예.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예. 예. 어떻게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제보해준 그 수사팀에 이 사람의 변호인이 출신이 들어가 있을 수 그러게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좀 이건 영화죠. 예. 그러면은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지금 뭐 그랬을 거라고 그냥 심증만 가지만 전화 바로 했겠죠. 방금 누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다면 진짜 영화 같은 일이겠죠. 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근데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저는 다 갖다 줬고 자료를.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고 제가 포기를 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래서 진상은 규명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특검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부결되고 그러는데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지요. 또 아유, 그다음 일정도 있으신데 너무 뵙고 싶었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공익 제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왜 가지게 되셨나요?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도? 원래 공익 제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수사를 해보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제가 제보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이게 장기화되고 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갈등을 하게 됐고 그 7월달 통신 기록 삭제 시한이 이제 다가오면서부터 그게 좀 더 점점 커졌어요. 이대로 내가 안 밝히면은 이제 점점 박정훈 대령이나 최혜병 유가족분들이나 최혜병한테 굉장히 얼굴을 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괴로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설득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차차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월달, 7월달에 제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좋아 이제 내가 제보를 하겠어라고 딱 한 게 아니고 저도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 달 동안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지금 그 뒤로 공수처에 공익 제보 하신 뒤로 어떤 변화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사실 공수처로부터는 그 뒤로는 제가 뭐 이렇다 할 만한 연락을 받은 것은 없고요. 저 스스로는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두렵죠. 제 신변에는 이제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어디 좀 사람이 많은 장소라든가 뭐 이런데 돌아다니는 게 조금 무서워지고 조심스럽죠. 또 가족들이나 이제 제 자녀들한테도 그런 거를 걱정이 되니까 자꾸 당부하게 되고 혼자 다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살고 있고 또 변호사 일도 이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놓으니까 그렇죠. 일반인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안 오세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어떻게 권력에 미움받아서 찍혀 있는데 사건 해결되겠나 이런 걱정들도 할 거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생계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도 요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TV도 혹시 뭐 그런 후원 계좌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제 유튜브 계정에 정의규현 TV에 오시면 후원 계좌도 있고, 예. 뭐 가끔 제가
방송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뵙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네. 끝으로 지금 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진실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반응이 책임 있는 사람이 뭐 그 죄를 따박따박 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어라고 얘기할 때 그 잘못된 인식이 그냥 반영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꼭 그런 게 아니고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하고의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자기들 세력을 이렇게 키워가고 이런 그런 차원에서 오로지 사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과정에 보이지 않던 열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그 희생양이 박정훈 대령이 되고 이런 것 같다. 이렇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제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하면 저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고 보거든요. 네, 빠르든 느리든 그게 문제죠. 빨리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고 예,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임성근 사단장 때문에 제보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뭐 이종호를 통해서도 했겠지만 다른 루트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의 캐릭터로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는 계속 수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지금 저는 임성근 사단장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산부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지금 뻗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했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종호 대표와 그 관계자들을 둘러싼 어떤 이너서클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움직이면서 나라를 이렇게 했는지 결국 영등포 경찰서 사건이나 이런 데도 다 연결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끝까지 진실이 다 밝혀져서 모든 전모가 드러나고 책임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책임을 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엔 틈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이번에 그 틈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반드시 환한 빛이 들어와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종호 씨는 뭐 가끔 밥도 사주고 그랬던 사이였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번에 그렇게 밝히신 뒤로 전화해서 야, 이 새끼야, 너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안 하던가요? 이종호 선배하고는 이걸 밝힌 뒤로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요? 네. 다른 단톡방의 선배들한테는 제가 도의적으로 죄송해서 뭐 이렇게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있는데 그분들도 저를 배신자로 규정해서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한두 분 제외하고.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게 더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종호 대표가 뭔가 했을 거라고 보고 제보를 한 것인데 다른 선배들까지도 굉장히 격앙되게 반응을 하시고 저를 고소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아니 이분들은 전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악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예.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뺐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의도로 스튜디오를 옮기거든요. 예. 축하 방문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네. 박정훈 대령님, 우리 저와 또 우리 많은 정어리원들이 항상 기도하고 성원하고 있거든요. 네. 만나시면 우리 많은 정어리원들이
송원하고 있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재판 좀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밝혀내고 진실을 따뜻하게 이렇게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혹시 오늘 좀 나오시면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셨나요? 그냥 처음에는 제보하면서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도의적으로만 보면 저하고 항상 이제 친하고 했던 분들을 제가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이 힘들고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가 저를 아예 그냥 고소까지 해주시고 뭐 또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은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치지 않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로운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함께 성원해 줍시다. 김규현 변호사님 만나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무언가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고 박정훈 대령님도 그렇고 김규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네. 오늘 김규현 변호사와 인터뷰할 때 또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정치인들 이렇게 나오면 좀 힘받으라고 소개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굳이 소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변함없이님 정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셨네요. 크게 쓰시려고 단련과 준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참 인상도 좋으시고 그렇죠? 네. 슈퍼챗 오늘 많이 보내주셨네요. 경연님, 박재형 TV님께서는 10만 원이나 보내셨는데 기업회계를 잘 아시는 김규현 변호사님께 기업회계 관련 변호사건 의뢰하기 위해 조만간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요즘에 잘 안 된다고 걱정도 하셔서. 천명님, 박혜림님, 김규현 변호사님 요즘 힘드신데 호주 안창살 사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지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님, 쪼사루스님, 구름꽃님, 예,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선크림 받으실 분 오늘의 댓글 5분 선정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 악마는 거짓을 입는다 하셨던 써니님, B급은 C급을 좋아한다고 하셨던 플라이커터님, 블루베리님, 구름꽃님, 희망님 이렇게 5분 선정했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정기회원 가입해 주신 김영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운계 정어리TV 산실이었던 마포 퍼플레인 스튜디오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오로지 감사뿐입니다. 제가 어딘가에 속해만 있었지 제 이름을 달고 어떤 채널을 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도 꿔보지 않았죠. 그런데 막막한 광야에서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 주신 애청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여의도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애청자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은 그대로. 그러면서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더욱 새롭고 알차게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8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정어리 TV의 여의도 시대, 여러분 더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새로운 스튜디오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후보 변호사시고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준을 최고위원으로 모아서 이재명 국군 통수권자 만들어주자. 감사합니다. 충성.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후보입니다. 김병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병주입니다. 국방회의도 있으셨는데 이렇게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셨나요? 오늘 첫 국방위원회 회의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직 뭐 국방위원회가 지난번에 7월 3일인가 열리려고 하다가 저희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정신 나간 거 한일 맞죠? 동맹 그걸 언급을 해서 사과 안 하면 안 열겠다고 아. 파행을 시켰어요. 그때. 그랬군요. 그래서 한 달이 거의 지났는데도 안 열려서 오늘 열었는데 오늘 또 안 열겠다고 하는 거 겨우겨우 열어서 이제 간사 선임까지만 하고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는 못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걸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신원식 장관 출석하거나 뭐 이런 사안은 아니었습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도 안 열어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열어달라고 서명을 해서 요청을 해서 열렸더니 예.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 관계기관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반쪽만 열려서 의사 진행 발언만 하고 간사 선임만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늘 또 사과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국방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예. 간사직을 내려놔야 국방위를 열겠다는 걸 도대체 그래서 못하겠다 해서 결국 간사로 제가 임명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은 계산해서 하신 발언이셨나요? 아니죠. 사실 뭐 한국과 일본이 동맹한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발언한 것이고요. 사실 정신 나간 것은 막말이 아닙니다. 관용구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러 갔는데 갑자기 키를 사무실에 놔두고 왔을 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승기 가수는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그것은 단지 명분이었고 최상병 특검법을 파행시키고 싶었는데 그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네.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김병주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민주당이 안보라든지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이 들여다볼 수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셨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이 또 이렇게 지역구에서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보다시피. 네. 그래서 좀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저런 분이 전략통이고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22대에서도 이렇게 국회로 보내줬고 또 그런 분들이 지도부에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최고위원 후보에서도 좋은 성적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네. 지금
이제 중간입니다만 한 몇 등 정도 하세요? 지금 종합 3입니다. 3등. 3등인데 밀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 주에 제주, 인천, 강원, 경북할 때는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 부울경과 충청도 할 때는 그 지역 점수만 갖고는 4등, 5등으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2위를 하니까 김병주를 안 찍어도 되겠다라는 아하. 심리가 있었던 것 예, 같고 예. 또 하나는 저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잘 이런 작업을 못해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이재명의 뜻은 사실 김병주한테 있는데 누구누구한테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되면서 좀 교란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이번 주가 호남이 대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심 어리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확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죠. 배공기의 정어리 TV에 나와서 제가 김민석 의원님이 왜 4등 하다 1등으로 가는가 예. 했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맞습니다. 배공기의 정어리 TV에 나와서 정치 1번지 여기서 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모시는 과정에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네.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이상하다 왜 연락이 안 될까 이제 의원실로 전화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김민석 의원 나왔을 때 아니 김병주 의원님이 연락이 안 되신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봤더니 제가 중간에 한자를 잘못 적어놓은 아이고, 거였어요. 그게 운입니다. 김민석 의원님이 지난주는 운이 더 좋았고 제가 운이 나빴네요. 아이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 이은주님께서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소신 행동과 소신 발언은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으로서 자격이 차고 넘친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차기 정부 국방장관이 되실 것을 확신하며 의원님을 믿고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하고 힘 주셨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별명이 주불리세요? 네네. 오 블리블리. 네. 주불리는 김병주 끝자가 주자잖아요. 예. 불리는 사실 국회가 영어로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의미로 주불리 김병주.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예. 우리 젊은 비서관이 인턴 비서관이 주불리 김병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이 뜨겁잖아요. 불리는 러불리. 그렇죠. 러불리니까. 인식되니까. 예, 그랬더니 예. 그 친구 젊은 친구들 확실히 센스 있습니다. 예. 의원님은 육군 대장 출신 하면은 되게 위압감 느끼고 권위적으로 보입니다. 예. 주불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보니까 주불리, 불리, 러불리 같다니까 이미지하고도 맞대해서 그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나 주불리를 많이 인식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오시니까 환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이글스의 비상님,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권리당원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아유. 한영숙님, 김병주 의원님 최고위원 꼭 당선될 겁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예, 차기 국방장관 추천하는 분들을 많으시네요. 박구름님. 다음 국방부 장관은 일단 정권이 바뀌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붕짜자 신원식 네. 장관하고는 군 생활에 이렇게 겹친 적이 있으세요? 뭐 저보다 3년 선배라서 예. 같은 부서나 같은 부대에 근무하진 않았지만은 늘 가까이에서 보고 아는 사이였죠. 네. 군에서 평가는 어땠습니까? 군에 있을 때는 사실 신원식 장관이 평판이 좋았어요. 그때는 정신이 안 나갔었나요? 네, 그때는 바른 정신이었고 그런데 이제 전역을 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비례대표로 영입이 됐었는데 그때 떨어졌어요. 순번 거의 23번째인가 이렇게 받아 떨어졌는데 탄핵 정국으로 오면서 유승민 의원을 따라서 탈당을 하고 나중에 그때 막 태극기 부대가 등장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 연사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그때 현직 육군 사성장군으로 있을 때인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 군에 저렇게 안 했는데 그 연설 보십시오.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를 딴다 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면서 군을 그 당시 폄하하고 해서 너무 불편했었죠. 민주당 역사를 쭉 이렇게 돌아봤을 때 육군 대장 출신 국회의원이 계셨나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한 두세 분 아주 적게. 대장이 있었어요? 네, 예. 저는 네.
국방장관 출신도 있었고 뭐 네. 해군도 있었지만 저는 육군 대장은 얼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두 계셨군요. 분인가 세 분으로 기억돼요. 백군기 대장님이라고 그렇죠. 용인시장 지금 하셨고 용인시장 하셨던. 한 분은 작고 하셨는데 한 분 더 계셨고요. 예. 백군기 요인이 대장까지 하셨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삼성장군 때까지만 기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특전사령관 할 때 또 인연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 당시만 해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군 장성들 영입을 엄청 천용택 장관, 노력했는데 했고. 그때 원스타 주로 투스타 정도 그랬어요. 영입됐지 예. 포스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군 생리가 좀 보수적이고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21대 포스탄 저 혼자예요. 예. 여야 합해서. 예. 22대도 저 혼자입니다. 지금 포스트 그렇습니까? 출신은. 네네. 어. 국민의힘도 세 분의 장군 출신이 있는데 3스타 출신 한 분, 2스타 출신 한 분이죠. 예. 네. 혹시 이 변호사들도 지검장까지 했냐, 고검장까지 했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군 출신들도 이렇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몇 개까지 달았어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아, 군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죽어서도 있습니다. 예. 묘지에 가서도요. 어. 왜냐하면 군은 그 서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군 내 서열은. 그래서 예비역은 기수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군 행사 초청을 받으면 예비역 대장, 예비역 중장 이 아주 엄격히 따집니다. 네네. 예. 오늘 오셨으니까 이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네.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왜 김병주가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번 그 이유를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네. 해주시죠. 김병주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간절함과 사명감, 책임감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했습니다. 아마 장군 출신 중에 20, 30년 동안 최고위원에 도전한 것은 저 혼자일 겁니다. 거의 없었고요. 최고위원 된 분도 거의 없고요. 저는 절박함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와 민생과 특히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 세우고 빨리 민주 4기 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명감, 책임감이 있고요.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3% 전략인데 제가 오면은 3% 지지도를 올릴 것이다. 중원을 점령하기 쉽잖아요. 평화와 안보를 중시 여기는 중도층을 모셔올 수가 있고 마이너스 3% 전략.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마이너스 3% 지지도를 낮추겠다. 윤석열 이미 이것은 검증됐습니다. 유일한 정권 중에 허니문이 없었던 정권은 윤석열 정권인데 제가 50% 고지에서 딱 막아서 있었죠.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때부터 선봉에 서서 막으니까 50%대에서 주저앉았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빨리 정권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정권을 찾아온 후에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사명감, 책임감으로 도전했습니다. 네. 역시 육군 대장 출신답게 전술 전략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네. 더 잘 됩니다. 네, 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국방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그런 문제 계속 들여다보셨는데 명예전역 할 수 있습니까? 명예전역 사실 법과 규정상으로도 안 되고요. 명예전역 해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고 불명예전역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명예전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예전역하면 수당도 앞으로 전역할 날짜에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많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규정상도 수사를 받거나
또는 어떤 송사에 걸려 있을 경우는 전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신원식 장관도 법사위에서 좀 어려울 것이다는 투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국방위가 열렸으면은 제가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모소를 받고요. 명예전역은 안 된다는 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열렸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인 지난번에 경찰 수사에서 혐의도 없고 다 빠졌는데 전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 뭐 떳떳하고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누가 이야기한 대로 별 4개까지도 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군 내에서 지금 아마 임성근 사단장 죽을 마실 겁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저런 지휘관이 있느냐, 창피하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또 해병 전우회 같은 데에서도 해병대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직으로 있으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무혐의가 되니까 이제 전역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하고 딱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 군데서는 다시 고소고발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송사에 걸려면은 전역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부하가 믿고 따르지 않는 지휘관이 무슨 네. 지휘관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참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문회도 하셨고 이렇게 쭉 지켜보시고 그랬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고 저 본인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게 하고 또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뒤에서 누군가가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도 드시던가요? 저는 거의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7월 31일이 분기점이잖아요. 30일 날 장관이 결재를 예. 하고 해병대 수사 결과를 이첩하라고 결재한 날이 7월 30이고 31일 날 대통령이 경로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이 의혹으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날 31일 날 아침에 제가 해병대 김기한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날 아침에 무슨 일로요? 김기한 사령관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것은 갈래상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사가 다 끝났고 장관한테 보고가 됐고 31일 날 오후 2시에 그 언론 브리핑을 하고 통상 언론 브리핑 하기 30분에 1시간 전에 국방위원들한테 와서 보고를 해요. 간사들한테. 국방위 간사가 뉴스 보고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전화 와서 오늘 제가 직접 가서 수사단장하고 보고하는 게 예인데 제가 작전 때문에 못 가니 부사령관하고 수사단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보고 받아 보시면 알 겁니다. 보고 받고 언론 브리핑 할 때까지만 오프 레코드를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죠. 그러니까 브리핑 한다고 보고를 전화로 드렸군요. 네, 예. 그래서 브리핑이 계획이 돼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죠. 야, 그럼 어떻게 됐냐? 대략 요약 좀 해주라 했더니 8명이 가실치사 혐의로 넘어가기로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단장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럼 사단장은 앞으로 통상 그런 송사에 걸린 보직 해임을 시킵니다. 사단장 앞으로 신상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지금 보직 해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하고 합니다.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업무 배제해서 공간에서 짐을 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어제 장관이 그거 결심했느냐? 최종 결심했냐? 장관님께 보고했고 최종 결심은 장관도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얘기하는데 장관이 최종 결심은 못하죠. 왜냐하면 보직해임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후임 결정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후임까지 대략 뭐 추천됐을 때 결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사단장 모처럼 사단장 괜찮은 사단장이구나. 책임진다고 물러난다고 하니 그래서 그날 신문에 일부 신문들은 임성근 뭐 자진 사퇴 뭐 자진 이런 거가 나왔어요. 책임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경로설 그날 오후 뭐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제가 한 12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12시 반경에. 오늘 보고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취소됐냐, 뭐 바뀌었냐 했더니 밝힐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사정이 있구나. 뭐 넘어갔는데 며칠 후에 보니 뭐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죄로 막 입건시키고 그래 그때부터 이거 심각하다 해서 제가 나서서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우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어서 사실은 제가 국방위에서 하고 운영에서 한 80% 퍼즐을 맞춘 겁니다. 예. 이건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는 정황들 쏙쏙 맞췄고 지금 이제 퍼즐이 저는 한 90% 맞춰졌다고 예. 봐요. 이제 마지막 퍼즐은 통화 내용에서 대통령이 장관한테 통한 내용, 경로해서 누구 했느냐 그 내용만 확인하면은 이제는 진짜로 대통령도 죄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성근은 초기에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그 대통령 경로설 하면서 아마 그 사이에 또 본인이 그 구명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 씨와 이렇게 통화한 내용도 들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표 내려고 그러는데 못 내게 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아까 90%까지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혹시 거기에 네. 이종호와 김건희 이런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을까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종호와 거기 문자에 고급 정보가 들어 있었거든요. 예. 3가지의 고급 정보가 있어서 이것은 김건희가 여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아주 최고위급과 연결이 됐을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 정보의 등급으로 봐서 네, 예. 고급 정보는 임성근이가 본인이 자진 사퇴하려고 했다는 거. 예. 그것은 제가 7월 30일 날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확인이 했던 거 그때 아니에요. 아신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걸 안다는 건 대단히 임성근도 그렇고 위에 와 연계된 썰이 있고요.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그 이후에 2달 후에 교체가 됐는데 2달 전에 교체 썰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자기가 뭐 추천한 자기 측에서 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장관은 사실 교체를 한 2달 전부터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2달 전에 그런 걸 알았다는 거는 대단히 고급 정보고요. 그다음에 해병대가 사령관이 3스타인데 예. 앞으로 4스타가 된다는 거 이런 움직임은 고위급에서만 알거든요. 대통령실에 있어도 비서관 정도는 몰라요. 진짜 안보실장이나 아주 인사의 핵심만 또는 대통령 정도만 그런 걸 알지. 그 3가지 고급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사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이종호 보통 민간인이 알 수 없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 연관돼서 통화를 하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냥 약간 흐린 상태지만 네. 희뿌연 상태지만 접근해 봤을 때 임성근이 그만두려고 했는데 임성근과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종호가 뭐 해병대 사령관급 또 경찰도 치안관급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데리고 있는 거 좋지 않겠나? 야, 뭐 좀 내가 기다려봐. 내가 VIP하고 좀 통화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말리고 그걸 자기하고 또 특수한 관계에 있는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좀 살려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서 야, 임성근 살려줘.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어렴풋이 그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십니까? 높죠. 왜냐하면은 수사 결과는 그 전주 말에 나왔어요. 7월 30일 날 장관한테 보고했지만은 이틀 전인가 유가족께 먼저 보고했습니다. 유가족한테 가서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해서 수사가 났습니다. 8명 이렇게 가질치사 혐의고 그래서 유가족도 제가 알기로는 공정히 수사를 해줬다라고 오히려
물론 경로하신 분도 있지만 분을 못 참아서 그 중에 일부 유가족은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됐다는 투로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수사관들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럼 2, 3일 전에 이미 수사 결과가 나왔고 그 수사 결과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제일 먼저 보고했을 거예요. 한 3일 전에. 그럼 해병대 사령관은 고민이 큽니다. 사단장이 가실치사 혐의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본인한테도 얘기했겠죠. 이렇게 해서 당신이 가실치사 혐의인데 계속 사단장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었을 거. 그럼 뭐 임성근 사단장은 그 당시 보통 사단장 같으면은 그렇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아 그래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그렇게 합시다. 요 수순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관까지 결재하면서 결재가 됐으니 결재하고 7월 30일 날 바로 이제 보직 분리에 들어가서 31일 날 그 출근을 못하고 보직이 분리된 거예요. 보직 해임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고 그럼 이제 공간에서 짐을 싸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정으로 이래 봤을 때 그런데 그 사이에 임성근 사단장이 3, 4일 전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사령관한테는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또 억울하잖아요. 예. 그럼 구명운동을 했을 확률이 높죠. 이종환한테 뭐 전화해서 나 이렇게 보직해임 될 것 같고 자진 사퇴해야 될 것 같네 뭐 하니까 또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한번 VIP한테 얘기해보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31일 날 VIP 경로설이 나오면서 이런 걸로 임성 사단장 자르면 사단장 남아날 사람이 누구 있어 이렇게 예. 그 박정훈 변호 측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180도로 바뀌는 거죠. 아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겪으면서 이 온 나라가 참 들썩이고 국기가 문란이 되고 군이 명예가 실추가 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고 이런 지경에 놓인 거죠. 지금 90% 정도 퍼즐이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100%를 채우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특검 법안이 이제 거부되고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당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존에 했던 특검만 그대로 할지 아니면 지금 뭐 조국 혁신당에서도 제의한 안이 있고 여러 안을 좀 수용을 해서 할지 그거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특검을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당에서 현명할 지도부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더 좀 탄력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최고위원이 좀 이런 거에 팍팍 교통정리하면서 갈 수가 있죠. 사실은 저희 오늘 국방위에서도 모 의원이 얘기했는데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가 얘기했는데 법사위에서 계속 이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 법사위에 계시는 분은 군의 아주 미묘한 지휘체계를 이해가 좀 부족하잖아요. 법적인 국방위에서 했으면 벌써 이게 밝혀졌을 것이다. 그래서 국방위 열어야 된다는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로 났잖아요. 그거의 문제점은 군 출신은 정확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법사위에 계시는 분은 법의 잣대로 이래 보니까 아주 이 하나하나 썰면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못하고 공격력은 센데 디테일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디테일로 이제 들어가야 마지막 퍼즐 10%가 맞춰지는 겁니다. 전략도 좋지만 전술도 중요하니까. 지금은 디테일로 10%를 완전히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국방위에 계세요? 국방위가 왜 이렇게 센 분들이 많이 갔어요? 국방위가 법무부 장관 3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국 대표님, 추미애 의원님, 박범계 3분이나 들어와 있어서 아주 핫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그쪽에 지금 관심이 있는 사안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안보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일단 어물풍선 보십시다.
저는 오늘 이제 오시니까 그거 좀 여쭤보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가 따져보니까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국방부로부터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하라 했더니 2달 전에는 오물풍선이 날아왔을 때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매뉴얼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빨리 만들어라 했는데도 아직 제대로 못 조치한 것 같아요. 원래 날아오면은 오물풍선 밑에 거기에 오물이니까 그래도 피해가 적지. 거기에 화학물질이라든가 탄저균이라든가 또는 뭐 폭발물이면은 피해가 크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물풍선이 날아오게 되면은 군사 분계선 그 선상에 보면은 2km 지점 남방 한계선이 거기는 우리 초소들이 촘촘해요. 거기서 대공하기도 요격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돼요. 물론 서울에선 시키기 어려워요.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예. 인구지. 그래서 거기서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총 한 발 못 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래서 너들 진짜로 한심하다. 거기서 추락시킬 수 있으면 시켜라. 거기서 추락이 돼도 비무장지대 안에 떨어지겠고 거기에 민간인이 안 삽니다. 비록 하악탄이 떨어진다 해도 군은 생방보호장구가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총 한 발 못 쏘고 그때 별명이 우리가 총을 쏠면은 그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못한 데서 그거 말도 안 된다. 원래 대공에 오는 헬기나 적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경우는 탄이 공중에서 자폭을 해요. 그 자탄이 북쪽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탄으로 하지 말고 대공학이라고 하는데 공중에 쏟는 자폭탄으로 쏴라. 대공하기는 그냥 하늘에서 터지는 거군요. 터지죠. 그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1년 반 전에 무인기가 서울상공에 예. 침투했을 때 그때도 총 한 발 못 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이 보강이 됐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그런데도 오물풍선 총 한 발 못 쏘고 총이 북쪽으로 넘어갈까 봐 걱정이 돼서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나 정권에서는 말로만 안 보여요. 말로만 큰 소리로 뭐 압도적인 뭐 한다는 하면서 오물풍선에 총 한 발 못 쏘는 제가 총이란 거는 GOP 라인에서 예. 하라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격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물풍선을 어느 지점에서 날리냐 하면은 군사분계선 북쪽 10km 정도 지점에서 날려요. 예. 예전에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분석해 보면은 10km 지점이면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짧게는 300m, 높게는 한 2km까지 올라가요. 그럼 한 반 정도는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하면은 북한이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넘어오는 것은 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까? 관측을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몇 프로 관측이 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네.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물풍선 네. 날아오는 것과 관련해서 국방위에서 그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아예 국방위를 못 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소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주 아마 목요일쯤 열릴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런 걸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네. 그 지휘관이나 또 책임 뭐 장관으로 그렇게 계셨다면 그거는 바로 격추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을까요? 저는 GOP 라인에서는 대공하기로 대응을 해라.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민간 지역에 와서는 잘못 대응하다 보면 이것이 추락된다든가 민간 피해가 있으니까 관찰을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매뉴얼을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예, 다양한 매뉴얼을 상공 몇 킬로 이내에 그럼 거기서 1차 격추. 그 다음에 민간이 없는 지역에서는 2차 격추할 수 있잖아요. 민간 지역에서는 관찰했다가 뭐 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우리 장병들이 책임 안 지고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지금 국민들 걱정이 많아요. 거기에 네. 뭐가 들어있을지. 나중에 정작 일 터지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걸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효과가 좋습니까?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데 2015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하다가 오랫동안 학성기 방송을 안 하다가 했을 때는 북한의 영향이 컸거든요. 근데
핵실험을 하고 나서 다시 방송을 제가 군단장 할 때 2년 가까이 방송을 했었는데 북한도 이미 대응 방법을 구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뭐 왜냐하면은 각 초소마다 예. 스피커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틀면 자기들도 스피커를 틀어요. 그러면 이쪽 스피커 우리가 가는 게 안 들려요. 북한에는. 자체 소음을 만드는 이쪽 소음을 거죠. 만들어가지고. 자체 뭐 자기들 노래 자기들 뭐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2년 가까이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 오히려 학생기에 공격.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효과가 적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 전선에 걸쳐서 학생기가 있었는데 이젠 다 철수해서 학생기가 지금 많지는 않을 거예요. 20에서 한 5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을 확률이 있는데 이것도 국방에서 점검을 하려 해서 그 정도면은 1개 사단에 2개소나 3개소예요. 그러면은 진짜 한강에서 뚜문뚜문 이렇게 모래 물건 찾기 정도 되기 때문에 전 전선에 그냥 영향이 갈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은 보여주기식이다. 예. 말로만 하는 안보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일단은 가장 바람직한 게 군사 붕괴 지역에서 격추시켜 가지고 못 넘어오게 하는 것 일단 1차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또 더 이상 풍선을 못 날리게 해야 되는데 확성기 방송도 별로 효과가 없다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응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제일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북 단체들이 탈북 단체들이 날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탈북 단체 몇 개 단체가 우리 안보를 온통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표현의 자유보다 생존권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우선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기해버리자는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위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기가 고조되지 않게. 우리는 위기가 고조되면은 바로 경제가 무너져요. 바로 불안하니까 우리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관리를 늘 하는 겁니다. 적절선에서 다시 위기를 낮추고. 미국도 지금 한국 윤석열 정부가 계속 위기를 고조시키는 걸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 국무부 요원, 국무부 고위급이나 미국 의회 가서도 고위급을 만나보고 싱크탱크 한반도는 더 이상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쟁 두 군데에서 자기들이 진짜 힘든데 한반도까지 위기로 가면 안 된다. 왜 윤석열 정부가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투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네. 표현의 자유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이야기하는데 바이든 날리면 해서 그거 이야기했다고 제재하고 그러는 정부 아닙니까? 그럼요. 그건 날리면은 네. 안 되고 풍선 날리면은 됩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뭐 지금 날리면도 기준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날리면은 그러네요. 되고 저런 날리면은 안 됩니까? 맞네요. 지금 언론에 재갈을 불리는 것이 언론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형국이잖아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봐요. 저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참. 예. 아이고 참. 오늘 우리 김병주 의원님 나오시니까 이향님, 김병주 의원님 말씀 들으니 힘이 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갑니다. 꼭 최고위원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파란 장미님, 안전, 평화, 책임감 있는 김병주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한우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으실 이 시대의 참군인 참병주 항상 응원합니다. 나오시면 네. 이런저런 격려 축하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올리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렇게 찐 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박구름님, 늦게 오신 게 더 괜찮았어요. 뒷끝발이 진짜입니다. 김병주 의원님 구여우시면서 듬직합니다. 꼭 최고위원 되시길 바래요. 그러셨는데
예,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필성님은 우리 김병주 의원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한번 아이고.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예. 문을 좀 떼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병, 병사들의 열받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 주치의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 정필성님 네. 아주 네. 산뜻한 삼행시 네. 지어주셨는데 네. 최상병 해결해주는 주치의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정필성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정어리 선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김병주 의원님한테 청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 이번 주말에 이제 광주 전남인가요? 네, 호남 대첩이 남았습니다. 호남 대첩이죠. 그야말로. 네, 네. 아마 수도권 다음으로는 가장 네, 그- 40만 권리당원이라서 많으니까. 거기에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네. 특히 네. 아까 이제 뭐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호남 대첩에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네. 어떤 부분이십니까? 지금 저는 한반도 제가 정치한 이유가 한반도 안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꾼 그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비전이 민주당 비전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왔고, 민주당에 와서 진짜 보수 또 예비역 분들 전역한 분들한테 배신자, 민족 반역자랑까지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가 제일 선봉에 싸우는 이유가 민주당의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가 대대장 할 때 직속 상관인 국군 통수권자로 모셨어요. 그때 한반도 평화론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공감을 하고 저의 꿈과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을 만들 사람이 김병주고, 이 꿈은 이재명 대표도 같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민생이고 민생이 평화고 안보입니다. 그래서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중원을 확보해서 빨리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만드는 데 선봉을 쓰고, 그 만드는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와 민생,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서 진짜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리고 네, 네. 싶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참 어쩔 수 없이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가도 바뀌지 않는 습관이랄까 원칙이랄까 철칙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지금 뭐 이제 전역하신 지 오래됐고 국회의원 되셨지만, 야, 이거 내가 평생 군인으로 살아서 이거 안 고쳐지는구나 하는 거, 그런 거 뭐 있으세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애국심으로 매일매일 그 집에 그 출근을 할 때 통상 부대 갔다 올게라고 하잖아요. 해서 부대 갈게라고만 얘기했죠. 온다는 얘기를 안 돌아온다는 했습니다. 기약은 없다. 왜냐, 제가 갔을 때 만약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 조건 반사적으로 저 목숨을 바치겠다고 매일매일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는 정도로 몰빵을 하는 거죠. 집중을. 그래서 최우선은 모든 것이 부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공, 후사, 개인 그런 생각이 지금 국회에 와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권과 제가 제일 먼저 선봉에서 싸우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 졸속기전 할 때 제일 선봉에서 싸우고 막 그때 서슬퍼런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도 교도소 담장을 걷는 기분이다. 한 발 삐끗한 교도소잖아요. 조금만 잘못한 고소 고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교도소 담장을 뛰어가면서라도 제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운다. 모든 걸 몰빵한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과 정권을 찾아오고 또 좋은 나라 만드는데 평생 한다. 이 습관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수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도. 가벼운 대답을 기대했는데 저를 숙연하게 만드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날씨가 또 많이 더우니까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나중에 기호가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대표님은 3번. 예. 두 개 합하면 3.1 운동 정신입니다. 어허. 3.1 독립 정신으로 대표는 3번, 최고위원은 1번 좀 몰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얘기하셨고요. 최고위원 되셔가지고 한번 또 나와주세요. 네네.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의 재선 의원 김병주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선정하는 동안 오늘 글램모에서 제공하는 선크림 받으실 분이요. 햇들날님, 하양맘님, 푸른바다님, 최열공인님, 김은숙님, 술술 풀려라 그러셨죠. 팅팅님, 그리고 아까 정필성님, 오늘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내일은 김규현 변호사, 공익 제보자지요. 최병 사건 아마 여러 가지 이분이 아니었으면 진실에 다가가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김규현 변호사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